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날씨가 상쾌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좀 비가 내린다고 하죠. 곳에 따라서는 오늘도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YTN 라디오 출범 8주년을 맞아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깜짝 퀴즈 마련하고 있죠. 정말 많은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장거리 운전자의 아침을 깨워주셔서 정말 매일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신율 교수님 진행 짱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인들에게 전국을 찌르는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좀 머쓱해지던데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빠 차 안에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덕분에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정치 시사의 문외한이었었는데 입사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주파수 무엇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상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에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에눈이었습니다. 솔에눈.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원 한 54,000원부터 3단원 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나는 지금 카메라를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고 또 피해야 합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나서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상당 기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으로는 손학규 전 대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기다릴 줄 알아야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 증후군, 그러니까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초조해야 하는 정치인의 특성을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새누리당과는 안 되고 꼭 더불어민주당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제3당의 입장을 최대한 살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동의 예측성을 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연정이라는 것이 실제 가능하냐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란 아주 보기 드문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짜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정론이 국민의당에 내재하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정 주장,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 보내기, 쉬는 날 업무 지시하기. 지난해 11월 취임한 LGU+ 권영수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공지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리스트라고 합니다. 권 부회장은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어긴 직원은 예외 없이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톡 증오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직장인들 근무 시간 외에도 카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새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 휴일도 없고 연일 이어지는 야근으로 정말 인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여기에 카톡으로 또 근무를 연장시키기까지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취직하기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겨우 취직하니까 이젠 직장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려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젊은 직장인들의 현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서 이 정부하고 한국은행 간의 눈치 싸움이 한창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일 정부는 선별적 양적 완화를 주문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법규와 중앙은행 기본 원칙 테두리에서 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전에 긍정적 검토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죠. 예. 산업은행 간부조차 이 구조조정을 도우려면 후순위 채권 인수나 자본금 확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섞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상황인데요. 예.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요지부동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은행법에 산업은행을 상대로 출자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할 근거가 없다. 독자적으로 양적 완화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고요. 예. 통화가 아닌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을 동원하는 전공법을 왜 외면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해운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돼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와 시기도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서로 양보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측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양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대기업 CEO들한테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체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예. 청년 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가 대타협에서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개선에 나서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면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예. 대기업 비정규직은 64.2, 중소기업 정규직은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고작 34.6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종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조금 높은 예. 자동차, 예. 정유, 예. 조선, 금융, 철강 이 5개 업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동참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사회맞춤형 학과와 1학습경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들 이거 30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지금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30대 CEO들 동참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죠? 5월 6일이. 이때가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병원이나 중소기업을 비롯해가지고 난감해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예. 그 휴일도 양극화가 따르게 되는 거죠. 공휴일 지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난감해하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이나 관공서, 은행 등의 직원들 갑자기 생긴 휴일을 어떻게 즐길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예.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장에서는 임시 공휴일이 정말 먼 나라 얘기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도 되지 않는 37%만이 휴무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요. 이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워킹맘이죠. 그죠? 아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물론 정부는 이제 아이를 이제 맡기기 원하면 한 명이라도 맡기기 원하면 교사를 배치한다. 정부가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다 쉬기로 한 곳도 있거든요. 이게 일주일 남겨놓고 지정되는 바람에 시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 사실상 관공서휴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년 되면 인공지능에 밀려서 인간의 일자리가 735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일본 경제 산업성의 전망이 있네요. 설마 방송 앵커하고 평론가도 사라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글쎄요. 그거야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사물 인터넷이나 AI, 로봇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등이 인간을 대신하게 될 집중 분석, 과거 20년 동안 산업의 성장과 쇠퇴 다 고려했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2030년 고용자 수가 2015년과 비교해서 735만 명 줄어든다. 단순 작업이나 조달 관련 등 이런 것도 이 부분에만 해도 260만 명 고용 감소가 된다고 하고요.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사문 보조 분야에서 145만 명. 그래서 다 합치니까 이게 7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가 이건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본 정부가 인재 육성에 나서거나 성장 분야로 노동력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161만 명으로 고용 감소폭은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소식인데 로버트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AI는 살인 로봇이 아닌 인간의 신속한 결정을 돕는 형태로 전장에서 운영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온 터미네이터 같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파괴 로봇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박태원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도핑으로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약물에선 그래도 청정 국가인 줄 알았는데 양성 반응 보인 선수 숫자만 살펴보니까 세계 10번째로 10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약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예상을 뒤엎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 세계 반도핑 기구 WADA인데 보통 이제 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다가 2014년 반도핑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모두 43명의 선수들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43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은 전 세계 109개 나라에서 10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핑으로 10위에 올랐다는 거죠. 이 43명 중에서 이 보디빌딩 선수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 전체 접발 건수의 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수영에서 3건, 역도와 레슬링, 골프, 장애인, 양궁에서 각 한 명씩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별로 살펴보면은 러시아가 148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탈리아, 인도, 중국 순인데요. 종목별로 보면은 육상에서 도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디빌딩, 사이클, 역도 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디빌딩 선수들 중에서 약물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 계통 써서 그러는 거예요? 이 근육이 키우려고?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들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약물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보디빌더들이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상 이 약물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 경찰이 이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해서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유통하고 또 구매한 상당수가 이 보디빌딩 선수로 밝혀지기도 하는 좀 다소 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미스앤 미즈코리아 선발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이 체급별 우승자 5명을 포함한 7명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적발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보디빌딩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따르면은 전체 도핑 적발 건수에서 이 보디빌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59%였는데 2015년에 80%에 이를 정도로 이 보디빌딩 약물 복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하면 근육 강화가 되는데요. 이 딴 데 근육 강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근육이 이게 좀 이상이 생기면 그대로 이게 사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보디빌딩 뭐 잘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사람 목숨 잃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금지시키는 건데 참. 자, 야구 얘기해볼까요? 하나가 모처럼 어제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 김성근 감독이 좀 모처럼 휴했겠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아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연장 11회 말에 이 정근우 선수가 끝내기 안타 터뜨리면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 3연패에서 지난 화요일에 탈출했는데 3연패 뒤에 2연승을 올린 거고요. 한화의 연승은 올 시즌 개막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연장 11회 말에 2사 1-2루에서 정근우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결승점을 만들어냈고요. 이 마운드에서는 선발 송은범 선수가 3이닝 2실점하고 일찍 강판을 당했거든요. 불펜진에서 끈질기게 버틴 겁니다. 이 박정진, 송창식, 윤규진, 정우람, 권혁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하나가 이길 때마다 늘 이 박정진, 송창식, 정우람, 권혁 이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불펜에서 이 선수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 두산도 9회 말에 터진 김재환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SK의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이 삼성이 LG를 9대7, 넥센은 NC를 4대2, 롯데는 KT를 8대3으로 이겼습니다. 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평창 기적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일부 리그 승격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그러죠? 이 아이스하키는 이 국가별로 수준차가 커가지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나눠가지고 경기를 펼치거든요. 현재 우리는 2부 리그 소속입니다. 이 디비전 1 그룹 A 소속인데
이 4차전에서 슬로베니아에 1대5로 패했습니다. 아하. 이 폴란드와 일본을 꺾고 연승을 달리던 대표팀이 이 디비전 1 그룹 A,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슬로베니아에 완패를 당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슬로베니아가 오스트리아를 이길 경우에 목표했던 1부 리그 승격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에 웃어줍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YTN 라디오가 벌써 출범 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깜짝 퀴즈쇼 마련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물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라디오를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8주년 기념 축하 멘트와 함께 정답 적으셔요.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말 및 클로징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예, 보통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런 금요일 아침이죠. 지금 시각 8시 34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여전히 많이 밀려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까지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 3차로와 4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고요. 현재 처리 작업 때문에 여파가 길어집니다. 2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신월 부근에서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 분기점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남사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현재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1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날씨는 좋은데 마음의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에 심각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인지,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찬승입니다. 예, 우리 정 선생님은 우울증 알아보신 적 없으세요? 네, 물론 저도 그런 우울감이나 또 우울증이라고 할 만한 상태까지 가본 적이 있죠. 네, 저는 20대 때 좀 마음의 그런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연을 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예. 이거 사모님이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예. 네. 근데 요새 우울증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네, 우울증을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병원에 잘 오지 않던 젊은이부터 예. 또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남녀 모두 50대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5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여성이 50대가 되면 이 갱년기가 시작이 되고 또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체적인 변화, 또 고통, 마음의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유학도 가고 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집안에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하는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고 일찍 퇴사를 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한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아니 퇴사한 남편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증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울해도 내가 우울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죄송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남자는 그걸 우울하다고 인지를 못해요? 예? 그렇죠. 남자들이 감정에 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내가 우울해라고 이제 주변에 얘기하기보다는 화를 많이 내게 되고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예. 남자가 그게 좀 둔하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우울하다고만 해서 우울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울한 감정이라는 건 어떤 병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 그런데 병적인 우울증 혹은
치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할 정도의 우울증이라면 이러한 우울감이 오래 지속이 되고 또 무기력해지고 사는 것이 재미가 전혀 없어지고 불면증이라든가 수면 장애가 오고 또 입맛이 급격히 없어진다든지 또 50대쯤 되면 우울증의 증상으로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 내가 치매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억력 저하라든가 혹은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해오던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족 갈등이 생기고 많은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사전에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사실 우울증이 걸리면, 감기 걸리면 우리가 감기약 사 먹듯이, 그죠? 우울증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이거 금방 낫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우울증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꼭 이걸 숨겨야만 하고, 감춰야만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야만 한다. 그런 인식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조기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아니 사실 정신과에 갔다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꺼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담 없이들 많이 오시고 심지어 여러 가지 자기 인생사에 대한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그런 경향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인생사를 상담하는 분이 계세요? 예?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자기가 어떤 상담이나 조언을 청할 때 주변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자기 인생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상담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거꾸로 말해요. 우울증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됐을 때 병원에 안 가면 이게 어떻게 병세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울증을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또는 주변을 정리하고 약을 사 모으고 또 유서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걸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는 하지만 이걸 방치했을 때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우울증이 다 그렇게 자살로 이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방치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가벼운 우울증은 이제 정말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해오던 일을 잘 하지 못할 때, 이를테면 학생이 공부를 너무 하지 못한다든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를 대단히 힘들어한다거나, 주부가 그런 가사 일, 또 아이들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을 전혀 손을 놓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낫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경미한 증상이고 실제로 우울증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온다고 반드시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 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나 요법을 통해서도 우울증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꼭 약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또 먹을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일단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약이 효과적인 분은 약을 드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뉴스로 영화를 감상해보는 순서죠. 시네마의 뉴스. 오늘도 영화평론가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YTN 라디오 출범 8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주 호전적으로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제가 뭐 굳이 제가 알 필요는 없는 정보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아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YTN 라디오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94.5.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스튜디오 안에는 이 주파수가 아무도 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예. 아니 뒤에 창문에 써 있어요. 아, 내 뒤에 있으니까 못 봤구나. 예, 그렇군요. 어쨌든, 자, 영화 얘기해보죠. 네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이거 네. 이번 주에 개봉을 했죠? 이거 네, 엄청나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수가 지금 1863개.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 수가 한 2300여 개 되거든요. 예. 뭐 스크린 점유율이 엄청난 거죠. 거의 다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 예매 점유율만 9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주말에 극장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잡아놓으신 분들의 만약에 100명이 계시다 그러면 95명은 이 영화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 개봉 첫날 수요일 날 관객 수가 72만 명. 어제까지 120만 명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은 아마 이번 주말에 개봉 첫 주말까지 300만 명 이상 돌파는 뭐 거뜬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유행도 네. 아주 획일적인 유행. 네네. 성형 유행하는 것도 저는 그 쏠림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데 네. 영화마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점점 더 우리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영화 문화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바꿔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이거 문제인데 이 영화 내용은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시빌 워라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예. 시빌 워가 내전이라는 뜻이죠. 예. 어벤져스 그렇죠. 팀이 있잖아요. 이제 어벤져스의 한 멤버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벤져스 내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벤져스라는 존재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들이 정의를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편에서는 뉴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2편에서는 그 소코비아라고 하는 가상국가인데요. 동유럽에 있는 가상국가가 완전 괴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고한 희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이들 어벤져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요. 이른바 소포비아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이제 어벤져스는 앞으로 유엔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자율성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이언맨은 또 반대 입장이에요. 일리 있는 문제 제기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나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치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이 이제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어벤져스의 많은 또 다른 캐릭터들이 이제 이 두 팀으로 나뉘게 돼요. 캡틴 아메리카에 동조하는 팀과 아이언맨에 동조하는 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열이 되면서 이른바 팀 캡틴과 팀 아이언맨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예. 아니 그 어벤져스 2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괴멸은 아니지만 피해를 좀 받잖아요. 막 그 지하철도 막 그 탈선해 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런 거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벤져스 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 이것도 사실은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왜 갈등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등을 하고 있고. 그 헐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는 자기네들끼리 참 요새 많이 싸워요. 근데 이게 왜 싸우지? 어떤 때는 지금 우리 최강희 평론가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 시빌 워는 조금 왜 싸우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좀 그래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영화들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해요.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
프랜차이즈 영화의 특성에 기반한 어떤 필연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슈퍼히어로는 계속해서 그 악당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악당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악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있는 그 절대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없는 거죠. 예. 서로 싸우는 이야기로 이제 선회해서 격가지를 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맥락적인 차원에서 이 슈퍼히어로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국 사회 혹은 미국인들의 열망이 투영된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자기 파워를 가졌는데 실제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이용해서 정의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반발돼서 또 다른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악을 양산하는 거죠. 악이 있어서 힘이 생긴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악이 생긴 그런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벤져스의 설정 자체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어벤져스 내의 슈퍼히어로들의 활약을 제약하는 이제 설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대립하다가도 또 한마디 이렇게 같이 합쳐지더라고요. 그 배트맨 대 슈퍼맨 보니까 엄마 이름이 똑같다고 그냥 합쳐지더라고요. 저도 아주 희한하게 봤는데. 대립하다가 또 화해를 할 거예요. 화해 안 하면은 또 안 되죠. 엄마 이름이 같으면 금방 하던데.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오락성은 뭐 대단하겠죠 또. 오락적인 차원에서는 뭐 어쨌든 돈 들인 만큼의 그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미 요소 가운데 사실 어벤져스 멤버 중에 굉장히 그 비중이 있었던 헐크가 이번에 빠졌어요. 그리고 토르도 안 나와요. 토르와 헐크가 왜 빠졌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토르는 뭐 저기 갔나 보죠. 그 자기 행성. 자기 별에 갔거나 아니면 헐크는 뭐 잠깐 쉬고 있거나. 그렇죠. 그럼 어벤져스. 아니면 옷을 구하기 힘들 거예요. 헐크가. 그 정도로 늘어나는 옷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헐크 바지는 스판덱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고어텍스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두 캐릭터가 빠진 대신에 이제 그동안 어벤져스 멤버에 끼지 않았던 마블 가문의 마블 코믹스 가문의 그 아주 가장 유명한 슈퍼히어로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이번에 가세하고 또 다른 캐릭터인 앤트맨. 개미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자기 신체를 얼마 전에 개봉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작게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가 신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합류를 해서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 팀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동맹군이 되고요. 앤트맨은 캡틴 아메리카를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사실 원래 마블 자산인데 마블이 조금 살림이 빠듯했을 때 그 영화화 판권을 소니에 팔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소니에서 계속 스파이더맨이 나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렇군요. 소니에서 나왔군요. 네네. 근데 그 소니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마블을 공동 소유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 판권, 그러니까 판권 수익은 나눠 갖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번에 어벤져스에 스파이더맨이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블은 앞으로도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쭉 영화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선보일 계획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이제 내년부터 쭉 만든다. 그렇군요. 근데 소니가 이게 일본 회사는 아니죠? 일본 주식이 일본의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좀 헐리우드의 그 거대 미디어 기업이죠. 원래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라고 하는 그 배급사였는데 소니에 인수되면서 지금은 소니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스파이더맨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군요. 공동 소유가 됐어요. 마블과 소니에.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영화 음악 듣고 해줄까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커플이죠.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란젤리나라고 불러요. 브래드 피트의 브레. 안젤리나 졸리의 안젤, 브란젤리나. 브란젤리나라고 부르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했고요. 제작과 주연을 겸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도 영화 속에서 안젤리나 졸리의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By the Sea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쯤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당시 유행했던 샹송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데 삽입됐던
제인 버킨이라는 가수, 물론 제인 B라는 곡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영일 평론가하고 작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YTN 라디오 출범 8주년을 맞아서 깜짝 퀴즈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요. 정답은 94.5MHz였죠. 정말 많은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4682님, 0433, 4682, 0433 이 두 분입니다. 워낙 반응이 폭발적이어서요. 이런 기회를 또 갖자고 제작진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2시 20분부터 YTN 라디오 8주년 개국 특집 생방송이 진행될 텐데요. 자, 저도 여기 나가고요. 뉴스 정면 승부 MC인 최영일 씨도 여기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나가게 되니까요. 저는 12시 20분 아마 1시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겠고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